7월에 찌는 듯한 태양이 성남 K16 비행장의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활주로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거대한 헬리콥터들의 실루엣을 일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인 아이언스피어의 개막을 알리는 굉음과 함께 수송기들이 착륙할 때마다 거세게 불어닥치는 뜨거운 바람은 현장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의 군복을 사정없이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었으며 최근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반영하듯 훈련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 숨 막히는 압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예 요원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강철로 빚어낸 거대한 성벽처럼 견고해 보였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 육군 제715레인저 연대 소속의 제임스 밀러 대위는 수송기의 램프가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습하고 뜨거운 한국의 공기에 인상을 찌푸리며 선글라스 너머로 불만 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혁혁한 공을 세운 베테랑 지휘관이었지만,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이곳으로 파견된 것에 대해 내심 못마땅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군 병사들은 규율이 잡혀 있는 듯 보였으나, 미군 특수부대가 가진 압도적인 실전 경험과 피지컬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밀러 대위는 자신의 굵은 팔뚝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옆에 선 부관 데이비스 중사에게 들으라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번 소풍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어야겠군. 보이스카우트 캠핑에 시간 낭비할 여유 따위는 없는데 말이야. 활주로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검은색 베레모를 눌러쓴 채 미동도 없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선두에는 중령 강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핏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으며,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지원은 707특임단 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통하는 인물로 수없는 대테러 작전과 비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 올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미군 병력을 무표정한 얼굴로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동자는 이미 상대방의 지휘관인 밀러 대위의 걸음걸이와 태도, 그리고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대위는 한국 측 지휘관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긴장을 푼 채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상대가 당연히 건장한 남성 장교일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시야에 들어온 인물은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헬멧을 벗고 정갈하게 묶은 머리카락을 드러낸 여성이었습니다. 밀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걸음을 멈칫했고, 선글라스 너머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당혹감과 동시에 노골적인 실망감으로 흔들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라고 자부하는 707 특임단의 현장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남성 우월주의와 힘의 논리를 맹신하는 밀러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자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지원은 밀러 대위가 보여준 찰나의 망설임과 표정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밀러 대위. 이번 연합 TF의 총괄 지휘를 맡은 707 특수 임무단의 강지원 중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차분한 톤이었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자세를 고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으며 발음이나 억양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지휘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그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답례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삐딱하게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지휘관이 여성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 행정장교나 홍보 담당관이 아니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군요. 밀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농담을 가장한 명백한 조롱이었고 주변에 있던 미군 병사들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도발이었으며 연합작전의 파트너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상실한 발언이었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지원의 뒤에 서 있던 707 대원들의 주먹이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밀러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강지원은 밀러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그와의 거리를 좁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신장의 차이로 인해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는 형태였지만 기세만큼은 오히려 그녀가 밀러를 압도하고 누르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밀러 대위. 귀관의 유머 감각은 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군요. 저는 귀관과 귀관의 부대원들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지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성별이 귀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밀러의 뼈를 때리는 듯한 통렬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의 강경한 태도에 밀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붉어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지원의 반응은 그에게 있어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불쾌한 반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도끼와 오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중령님, 단지 걱정이 돼서 한 말일 뿐입니다. 실전과 훈련은 다르니까요. 특히나 거친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곳에서는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투로 대꾸했습니다. 브리핑 룸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밀러와 지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이는 곧 시작될 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벙커 내부에 마련된 상황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이번 훈련의 작전 구역인 가상도시의 지도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지휘봉을 잡고 지도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미군 참모들조차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 아군의 화력 배치,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팔짱을 낀 채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지원의 브리핑 내용을 사사건건 꼬투리 잡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제시한 진입 루트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겁쟁이의 전술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미 육군 레인저는 그런 식으로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적의 목을 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식의 우회 전술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밀러의 지적은 전술적인 견해 차이를 넘어 지원의 지휘 스타일 자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원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스크린에서 눈을 떼어 밀러를 정확히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밀러 대위, 귀관이 말하는 용기와 무모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이번 작전의 핵심은 인질의 안전 확보와 적 지휘부의 생포입니다. 귀관의 방식대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적들은 인질을 사살하고 자폭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는 람보 영화를 찍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입니다. 지원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밀러는 입술을 깨물며 반론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밀러는 밖으로 나오며 담배를 꺼내 물었고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망신 준 지원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옆에 있던 부관에게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저 여자, 자기가 뭘 건드렸는지 모르는군. 내가 보여주지. 진짜 전쟁이 뭔지. 그리고 남자가 지휘하는 부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이야. 이번 훈련에서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짓밟아 주겠어. 밀러의 눈은 비뚤어진 경쟁심과 증오로 번들거렸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비극적인 결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훈련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군화가 진흙을 지식이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지원 중령이 설계한 지옥주는 단순한 체력 단련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과정이었습니다. 3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메고 산악 지형을 급속 행군한 직후 휴식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전술 사격 훈련은 정신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코스였습니다. 지원은 감시탑 위에서 열화상 망원경을 통해 병사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 선 작전 장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생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병사들의 한계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훈련은 실전의 거울이었기에 단 1초의 오차나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밀러 대위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짜증 섞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땀으로 뒤범벅된 얼굴을 닦아내며 거칠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미군 레인저의 훈련도 가혹하기로 유명했지만 한국 특유의 산악 지형을 활용한 이 무식할 정도로 반복적인 코스는 그에게 비효율적인 학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원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자 지원이 정해놓은 정석적인 루트 대신 조금 더 평탄하고 빠른 우회로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작전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였지만 그는 융통성이라는 명목하에 부관 데이비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런 멍청한 뺑뺑이는 그만하자고. 지름길로 가서 먼저 깃발을 꽂으면 그만이야. 그의 눈빛은 규율보다 자신의 편의와 과시욕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밀러의 지시에 따라 미군 팀은 지정된 급경사 코스를 벗어나 완만한 능선으로 방향을 틀었고 덕분에 그들은 한국군 팀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 지점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밀러는 뒤늦게 도착한 한국군 팀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전술적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믿었으며 강지원의 빡빡한 원칙주의가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헐떡이는 한국군 소대장에게 물통을 던져주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머리를 써야지. 전쟁터에서는 정직한 놈이 제일 먼저 죽는 법이야. 그의 태도는 마치 교관이 훈련병을 가르치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지원은 이 모든 상황을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고, 밀러가 코스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함이 없었지만 볼펜을 쥐고 있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분노하지 않은 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를 무너뜨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은 무전기를 들고 현장 통제관에게 짧고 간결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3팀, 경로 이탈 및 작전 지역 미확보로 인한 페널티 부여. 기록은 무효 처리한다. 복귀 후 재교육 준비시킬 것. 오후 일과는 시가지 전투, CQB 훈련으로 이어졌고, 이곳에서도 밀러와 지원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원은 가상의 적들이 건물 내부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함보다는 은밀하고 정교한 진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폭파하거나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내시경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내부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소음 없이 제압하는 스텔스 전술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이러한 방식이 너무 소심하고 느려 터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브리핑 시간 내내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 있었으며 지원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부대원들에게 독자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실제 훈련이 시작되자 밀러는 지원의 지시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다이내믹 엔트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문에 폭약을 설치해 거대한 굉음과 함께 터뜨린 뒤 섬광탄을 투척하고 순식간에 진입하여 표적들을 사격했습니다. 구역 확보 클리어, 밀러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고 표적지들은 정확하게 벌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헬멧을 벗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소란스러웠지만 적들을 제압하는 속도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에 그는 지원이 할 말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의기양양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훈련 종료 버저가 울리고 강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밀러는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중령님, 이게 바로 스피드입니다. 적들이 덫을 놓기도 전에 목을 따버리면 부비 트랩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는 자신의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장황하게 설명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센서 태그를 가리켰습니다. 밀러 대위. 귀관이 문을 폭파하는 순간 진동 감지식 기폭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 귀관을 포함한 팀원 전원과 인질은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팩트로 무장한 비수는 날카로웠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곧바로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저런 조잡한 트랩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질 구출 기록을 30초나 단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시스템의 오류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지원은 그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귀관은 0.
1%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특수전 지휘관입니다. 운의 목숨을 맡길 거라면 군복을 벗고 카지노에 가는 편이 낫겠군요. 지원은 더 이상의 논쟁은 시간 낭비라는 듯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지원이 자리를 뜨자 밀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벽을 발로 걷어차며 거칠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자신의 능력을 질투해서 꼬투리를 잡는 것이라고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빌어먹을 여자. 꽉 막혀가지고는 매뉴얼밖에 모르는 샌님 주제에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는 부하들 앞에서 지원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애썼습니다. 부관 데이비스 역시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위님, 저런 식이면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 수 가르쳐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확신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지원 중령의 집무실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밀러 대위의 훈련 영상과 음성 기록, 그리고 과거 작전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밀러가 단순한 반항아가 아니라 조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통제불능의 폭탄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처벌하는 것보다 그의 자만심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 속 밀러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짖는 개는 두렵지 않아. 무는 순간 이빨을 뽑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다가올 폭풍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 위치한 연합작전 통제실은 거대한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과 수십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번 아이언 스피어 훈련의 중추이자 다가올 대규모 모의 교전을 위한 최종 브리핑이 진행되는 심장부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고위 장교들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참석자들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강지원 중령은 연단에 서서 레이저 포인터로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최종 작전 계획인 작전명 고요한 폭풍을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의 작전 계획은 그녀의 성격만큼이나 치밀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적의 허를 찌르는 심리전과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적의 방어선이 가장 견고한 정면 돌파 대신 우리는 3계조로 나뉘어 시간차를 두고 측면과 후방을 교란할 것입니다. 특히 제1팀은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데 주력하고 본대는 그 혼란을 틈타 300시에 은밀하게 목표 지점을 확보합니다. 그녀는 기상 조건, 지형의 특성, 그리고 가상 적군의 예상 반응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조립된 시계 태엽처럼 모든 부대원이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고난도의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제임스 밀러 대위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고 그는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듯이 볼펜을 딱딱거리며 소음을 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데이비스 중사와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음을 흘렸고 지원의 설명이 길어질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밀러에게 있어 특수작전이란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로 적을 찍어 누르는 것이었지. 이렇게 복잡한 계산과 눈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원의 신중함을 겁쟁이의 변명으로 치부했고 그녀의 계획이
미군 레인저의 공격적인 본능을 거세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지원이 침투 경로에 대해 설명하던 도중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중령님,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군요. 밀러의 갑작스러운 방해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브리핑을 하던 지원의 말도 뚝 끊겼습니다. 밀러는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러가는 겁니까? 300시까지 기다렸다가 통신망을 끊고 또 신호를 기다려서 진입한다니요. 적들이 우리가 올 때까지 차 마시면서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안에는 상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미군 측 참모들조차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멈추지 않고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지원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작전은 707특임단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 레인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이 보이면 즉시 타격하고 제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나도 여성적인 접근 방식 아닙니까? 섬세한 건 좋지만 전장에서는 과감한 결단력과 남성적인 파괴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부하들이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지휘관 밑에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술적 이견을 넘어선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인신공격이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누군가 항의하려 했지만 강지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끄고 연단에서 내려와 천천히 밀러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시무시한 기압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밀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대위, 귀관은 지금 용기와 자살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귀관이 말하는 그 남성적인 파괴력이라는 것이 지난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정보 확인 없이 민간인 구역에 포격을 요청해 징계를 받았던 그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까? 지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밀러의 가장 아픈 과거이자 치부를 정확하게 찌르는 일격이었습니다. 밀러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지원은 한치의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전은 근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귀관이 무시한 그 수학 문제 같은 계산이 귀관의 부하들이 살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지휘관은 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나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귀관의 그 오만함이 바로 귀관의 부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밀러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원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치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내 성별을 운운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십시오. 지금 귀관의 모습은 용맹한 전사가 아니라 사탕을 뺏겨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작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훈련에서 결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단,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귀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은 말을 마치고 다시 연단으로 돌아갔고 좌중을 둘러보며 브리핑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밀러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지원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미군 측 최선임 장교인 스미스 대령조차
밀러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자리에 앉게. 대위, 더 이상의 추태는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밀러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책상 아래로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여성 지휘관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원에 대한 증오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났고, 이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면 명령 불복종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원을 노려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두고 봐라. 네 그 잘난 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산산조각을 내주지. 회의가 끝난 후 복도로 나온 밀러는 대기하고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자 지나가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거렸습니다. 뒤따라 나온 데이비스 중사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밀러는 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데이비스, 내일 작전에서 우리는 그 여자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는다. 무전기를 끄던지 고장났다고 하던지 상관없어. 우리는 최단 거리로 진입해서 가장 먼저 타깃을 잡는다. 알겠나?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력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평소 존경하던 대위의 기세에 눌려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우리가 본때를 보여줍시다. 한국군이 어리버리할 때 우리가 상황을 종료시키면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차 있었고 지원이 경고했던 위험 요소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훈련일 뿐이며 설사 실패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원 중령이 그들의 이러한 반발 심리까지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텅 빈 회의실에 남은 강지원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선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밀러 대위가 순순히 명령을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행동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긍지가 높은 사냥개일수록 주인을 물려고 달려들기 마련이지. 하지만 걱정 마. 그가 제멋대로 날뛸 곳에는 이미 그에 걸맞은 무대를 준비해뒀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고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침착함과도 같았습니다. 지원은 태블릿 PC를 켜고 작전 구역 내의 C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우회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복잡한 시가전 함정과 대항군 오프4 정예 병력이 매복해 있는 킬존이었습니다. 그녀는 밀러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이 구역으로 들어올 확률이 99%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야. 뼈저린 패배와 죽음의 공포. 그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처방전이지. 지원은 마지막으로 보안 등급이 높은 파일을 닫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밀러의 오만함이 불러올 파국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숙소로 돌아가서도 분을 사귀지 못해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올라오자 그의 오만함은 더욱 부풀어 올랐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최고야.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내일 아침 내년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전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내일 벌일 무모한 도박이 자신의 경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라는 불길한 암시와도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훈련장에는 폭풍전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며 작전명 고요한 폭풍의 서막이 올랐고 훈련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지원 중령이 지휘하는 연합 특수임무단은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은밀하고 신속하게 작전 지역으로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헬기 레페를 통해 건물 옥상에 착지한 저격조가 주변을 경계하는 동안 지상 타격대는 복잡한 미로와 같은 시가지 입구에 도달하여 진입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원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무전기에서 들려올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전운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의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극한의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강지원은 지하지휘 통제실 CP의 메인 스크린 앞에 서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화면을 동시에 훑으며 각 분대의 위치와 생체 신호, 그리고 대항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체 부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병력, A루트와 B루트를 통해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며 진입하라. 사각지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미확인 구역에 대한 무리한 진입은 불허한다. 일상. 그녀의 명령은 명확했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여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격 선봉을 맡은 제임스 밀러 대위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지원의 전술에 진작부터 실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손짓하여 잠시 대열을 멈추게 한 뒤 지도를 꺼내 들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따위 속도로 가다가는 해가 질 때까지 목표 지점 구경도 못할 거야. 저 여자는 전쟁을 체스 게임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밀러의 눈에는 지원이 금지했던 시구역, 즉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최단 거리의 골목길이 매혹적인 지름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러의 부관인 데이비스 중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휘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위님, C구역은 정찰 정보가 없는 위험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령님의 지시대로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매복이라도 있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했으나 이미 공명심과 반항심에 눈이 먼 밀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데이비스의 어깨를 툭 치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겁먹었나? 중사, 내 감을 믿어. 저기는 텅 비어 있어. 우리가 저 길로 질러가서 10분 만에 본거지를 장악하면 본부 놈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거야. 결국 밀러는 독단적으로 통신 채널을 변경하여 지휘부와의 교신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C구역으로의 진입을 명령했고 레인저 대원들은 망설임 속에서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 좁은 골목길로 빠르게 접어들었고 밀러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듯 거침없이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골목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적의 인기척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한국군 놈들은 겁이 많아서 이런 과감한 기동은 상상도 못할 거야. 한편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밀러 팀을 나타내는 푸른 점들이 예정된 경로를 이탈하여
붉게 표시된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퍼레이터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브라보 팀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현재 C구역으로 고속 진입 중이며 무전 호출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상황실 내부가 술렁거렸지만 강지원의 표정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천천히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러 들어갔군. 오만함이라는 미끼를 물어버렸어. 강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대항군 오프포 지휘관에게 짧고 간결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작전명 쥐더치 발동. 사냥감이 킬존 중심부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퇴로를 먼저 차단하고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섬멸한다.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짓밟아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고 팀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내리는 가혹한 처벌이자 교훈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의 푸른 점들은 덫이 놓인 줄도 모르고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밀러의 팀이 골목의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양옆으로 5층 높이의 낡은 상가 건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어두컴컴한 창문들은 마치 수많은 눈동자가 그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포인트맨이 갑자기 멈칫하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위님, 기분이 이상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사의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밀러는 이를 무시하고 재촉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계속 움직여 고지가 바로 코앞이야.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고 포인트맨의 조끼에 부착된 센서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사망 판정음이 삐하고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저격 탄환에 정확히 명중된 것이었습니다. 매복이다 산계의 엄폐물 찾아 밀러가 고함을 치며 벽 뒤로 몸을 날리는 순간 사방의 건물 창문에서 십자포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총의 모의 공포탄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고 바닥과 벽에는 페인트탄이 비오듯 쏟아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밀러의 대원들은 제대로 대응 사격조차 해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반격해 위쪽을 쏘라고 제길. 적들이 어디 있는 거야? 밀러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적들은 완벽하게 은폐된 상태에서 교차 사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가려졌고 통신기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 먹통이었습니다. 그제야 밀러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원이 경고했던 정보 없는 구역의 위험성이 뼈저리게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그들이 들어왔던 입구 쪽에서도 대항군이 나타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완전히 막힌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데이비스 중사가 밀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대위님 후방도 막혔습니다. 전멸입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평소 거만하던 밀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아무런 전술적 판단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붉은 빛을 깜박이며 바닥에 누워있는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오판 하나가 부대 전체를 몰살시킨 것입니다. 훈련용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사상자 발생, 전투 불능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이는 밀러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강지원은 이 처참한 광경을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며 차갑게 식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미군 연락장교가 침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령님, 구조팀을 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상태로는 전멸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뼈에 사무칠 정도의 패배감을 맛보지 않으면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밀러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밀러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총을 난사하며 앞으로 뛰쳐나갔지만 곧바로 사방에서 날아온 페인트탄에 온몸을 두들겨 맞고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헬멧, 가슴, 팔, 다리 할 것 없이 온통 붉은색 페인트로 뒤범벅이 되었고 그의 센서에서는 사망을 알리는 비프음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훈련장의 인공적인 하늘조차 그를 비웃는 듯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강지원에게 완패했다는 굴욕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대항군 병력이 총을 내리며 다가왔을 때 밀러는 흙바닥에 주먹을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에 터져나온 절망의 비명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골목길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쓰러진 미군 병사들 사이로 707특임단 대원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멀리 지휘 통제실에 있을 강지원의 차가운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붉은 페인트의 비릿한 냄새가 뒤섞인 골목길은 패배자들의 무덤과도 같았고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전사 판정을 알리는 센서의 기계적인 비프음뿐이었습니다. 제임스 밀러 대위는 페인트로 얼룩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주변에 즐비하게 쓰러져 있는 부하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확신했던 그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전쟁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오판으로 인해 소중한 부대원 전원을 차가운 시신으로 고국에 돌려보내야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끓어오르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강지원 중령이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대신 남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빌어먹을 이건 사기야. 처음부터 정보가 조작되어 있었어. 매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말해주지 않은 게 분명해. 그는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이성을 상실한 맹수의 광기, 어린 살기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의 반대편 끝에서 짙은 회색 연막탄이 터지며 새로운 병력의 진입을 알렸고 밀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지원 중령이 이끄는 707 특수 임무단 본대였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밀러의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밀러의 부대를 전멸시켰던 대항군의 매복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제압해 나갔습니다. 낭비되는 동작이나 불필요한 소음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간결하고 치명적인 사격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잘 짜인 안무를 보는 듯한 완벽한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밀러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707 대원들이 대항군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전하며 전멸당했던 적들이 강지원의 지휘 아래에서는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뼈저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지원은 선두에서 수신호만으로 부대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했고 그녀의 판단은 컴퓨터처럼 정확하여 적들이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자 707 대원들은 즉시 경계를 풀지 않고 주의를 확보하며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강지원이 천천히 걸어오자 밀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지와 페인트로 엉망이 된 밀러와 달리 지원의 전투복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깨끗했고 그녀의 표정은 훈련 전과 다름없이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지원은 쓰러져 있는 미군 병사들을 한번 훑어본 뒤 시선을 밀러에게 고정시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조롱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밀러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그를 경쟁 상대가 아닌 훈육이 필요한 말썽꾼 정도로 취급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밀러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상황 종료. 미군 측 사상자 전원. 작전 실패. 이것이 귀관이 그토록 자랑하던 남성적인 돌파력의 결과입니까? 그녀의 말은 사실 그 자체였지만 밀러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경고했을 텐데요. 정보 없는 구역으로의 진입은 자살행위라고 귀관의 오만이 귀관의 부하들을 죽였습니다. 지원은 태블릿 PC를 들어 밀러에게 참혹한 교전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며 확인 사살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 밀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며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닥쳐,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 밀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원에게 삿대질을 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미 양국 장병들이 모두 얼어붙어 그들을 주시했지만 밀러는 이미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눈앞의 지원을 악마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하며 여전히 침착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함정은 내가 판 것이 아니라 귀관의 자존심이 만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우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사지로 뛰어든 건 바로 귀관 자신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은 밀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말로써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밀러는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지원의 멱살을 잡으려고 거칠게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건방진 여자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러나 밀러의 손이 지원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지원은 전광석화 같은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며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밀러는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지원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상관에 대한 하극상,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불복종, 귀관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제압 기술은 완벽하여 건장한 체격의 밀러조차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주변에 있던 707 대원들이 총구를 밀러에게 겨누며 포위했고 미군 병사들조차 당혹감에 휩싸여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데이비스 중사가 황급히 달려와 말리려 했지만 지원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발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제압된 밀러는 고통과 수치심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발버둥 쳤지만 지원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흙을 씹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마에 불과했습니다. 헌병대 호출해 이 자를 당장 영창으로 이송한다. 지원이 부관에게 짧게 명령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와 밀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밀러는 끌려가면서도 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미 육군 장교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널 군사재판에 회부해 버릴 거야. 그의 고함 소리는 훈련장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연민이 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밀러가 헌병차에 실려 사라진 후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강지원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은 병력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의 미군 병사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휘관의 무능은 부하들의 죽음이다. 오늘 너희가 본 것은 단순한 훈련 실패가 아니라 오만이 불러온 참극의 예고편이다. 다들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라. 그녀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군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지원은 뒤돌아서서 지휘 통제실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은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훈련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밀러와 같은 유형의 인간을 처리하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익숙한 일이었지만 군복을 입은 자가 스스로 명예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승리감보다는 한 군인의 비극적인 몰락을 지켜봐야 했던 지휘관으로서의 고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강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밀러 대위의 징계 요청서이자 이번 연합훈련의 최종 평가서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건조한 문체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제임스 밀러 대위. 작전 명령 불이행. 지휘 개통 무시. 상관 폭행 미수. 타자기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밀러의 군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판사봉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훈련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전설적인 707 여성 지휘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오만한 미군 대위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K-16 기지 본청 지하에 위치한 군사재판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냉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의 한쪽 끝에는 한미 양국의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제임스 밀러 대위가 초췌한 모습으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 상의는 땀에 젖어 있었고 손목에는 헌병들이 채운 은색 수갑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훈련장을 호령하던 거만한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그의 눈동자는 불안과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심사관들의 눈길을 피하려 애썼지만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미 8군 사령부 소속의 스미스 대령은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콱 내려놓으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밀러 대위. 귀관은 현재 명령 불복 중. 작전 지역 무단 이탈. 그리고 상관에 대한 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스미스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밀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당시 통신 장비에 오류가 있어 강지원 중령의 명령을 제대로 수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최선의 전술적 판단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는 끝까지 기계 결함과 상황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러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에 배석해 있던 강지원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재판장에 들어설 때부터 줄곧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감정적인 동요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사관님, 밀러 대위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데이터 로그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원은 리모컨을 조작하여 밀러의 헬멧과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 영상과 음성 기록을 재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훈련 당시의 상황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펼쳐졌고 스피커를 통해 밀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밀러가 숨기고자 했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밀러는 통신기가 고장났다는 주장과는 달리 부관 데이비스 중사가 강지원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명확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령님의 지시대로 우회해야 합니다. 라는 데이비스의 말에 밀러는 그딴 겁쟁이 명령은 무시해 무전기 꺼버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자가 지휘하는 꼴은 못 봐주겠군. 우리가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자고라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위원회 위원들의 얼굴은 경악과 불쾌감으로 일그러졌고 특히 미군 측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실수가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인격적인 결함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밀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한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목격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스미스 대령은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밀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통신 오류, 최선의 판단, 저 영상이 조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대위 기관은 단순히 작전을 망친 것이 아니라 미군의 명예와 동맹국 지휘관의 권위를 짓밟았다. 저런 저급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장교라니. 내 군 생활 30년 동안 이토록 수치스러운 적은 없었다. 대령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밀러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결과가 나빴을 뿐이지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저는 그저 승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것은 논리 없는 떼쓰기에 불과했습니다. 강지원은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일갈했습니다. 승리 규관이 말하는 승리는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까?
귀관은 적과 싸운 게 아니라 귀관의 비대한 자아와 싸우다 자멸한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개인의 영웅 심리를 충족시키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밀러의 가슴에 이끼를 박았습니다. 위원회의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한국 측 대표인 707 부대장 역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이었다면 아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강력한 징계와 함께 본국 송환을 요청합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밀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밀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자신의 군인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훈장과 경력은 한순간의 오만함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령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밀러 대위. 본징계위원회는 귀관의 모든 직위를 즉시 해제한다. 귀관은 불명예 제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귀관은 미 육군 레인저가 아니다. 그 선고는 밀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추한 감정의 배설일 뿐이었습니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밀러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강지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자의 우월감이 아닌 길을 잃은 군인에 대한 일말의 연민과 냉철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인간이 되는 법부터 다시 배우시길. 밀러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그의 존재는 회의실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강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지만 멀리서 동이 터오는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사흘간 쏟아지던 장대비가 그치고 서울 공항의 활주로에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밀러 대위의 불명예스러운 귀국이 결정된 날, 하늘은 그의 처지를 대변하듯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비치는 햇살조차 그에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헌병대의 호송 차량이 활주로 한편에 멈춰 섰고 뒷문이 열리자 사복 차림의 밀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더 이상 레인저 부대의 패치도 대위 계급장도 달려있지 않았으며 그 빈자리는 마치 칼로 도려낸 듯한 허전함과 수치심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트랩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활주로 외곽에는 훈련에 참가했던 한미 양국 장병들이 도열하여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환송식이 아니라
군의 규율을 어긴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밀러는 고개를 들어 한때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레인저 대원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찼던 눈동자들은 이제 경멸과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관이었던 데이비스 중사는 밀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그 짧은 거절의 몸짓이 밀러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뼈아픈 배신감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지원 중령은 대열의 가장 앞에서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자세로 밀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도취감도 패배자에 대한 조롱도 없었으며 오직 엄격한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밀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그가 스스로 선택한 오만함의 대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트랩을 오르기 직전 멈칫하며 지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깊은 한숨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원망을 하기에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수송기의 엔진 소리가 거세지며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켰고 밀러의 뒷모습은 기체 안으로 쓸쓸하게 사라졌습니다. 닫히는 해치 너머로 그의 모습이 완전히 감춰지자 활주로에 감돌던 무거운 긴장감도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대령은 씁쓸한 표정으로 강지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중령.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미군 장병들도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령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양국군의 신뢰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지원은 대령의 손을 맞잡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전장에서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약함과 오만함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밀러 대위는 그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군복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의 무게를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묵직한 울림을 주었고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철학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작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밀러가 떠난 후 아이언 스피어 훈련은 예정대로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군 레인저 대원들은 더 이상 한국군의 지휘를 가볍게 여기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지원의 전술적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작전 브리핑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습니다. 밀러가 남기고 간 불신의 잡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완벽한 팀워크가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비스 중사는 훈련 도중 지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지난번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중령님의 지휘에 따라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지원은 데이비스의 경례를 받아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현재에 집중해라. 너희는 여전히 최고의 능력을 갖춘 전사들이다. 다만 그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잊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녀의 격려는 데이비스와 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지원을 여군 장교가 아닌 진정한 전장의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훈련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양국군의 합동 작전 능력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진행된 대규모 종합 전술 훈련에서 강지원이 이끄는 연합 TF는 가상의 테러 조직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밀러가 실패했던 그 시가지 구역에서 데이비스가 이끄는 팀은 지원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회 기동과 정밀 타격을 병행하여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작전 성공, 타겟 확보 완료.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승전보의 지휘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땀과 함께 벅찬 감동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의 성공을 넘어 올바른 지휘와 신뢰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훈련 종료 후 열린 해단식에서 강지원은 최우수 지휘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연단에 오른 그녀를 향해 수백 명의 한미 장병들이 우렁찬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는 며칠 전 밀러가 냈던 고함 소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게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지원은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며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등을 맡겨준 여기 있는 모든 전우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국적도, 성별도, 언어도 다르지만 평화를 수호한다는 하나의 사명 아래 뭉친 형제들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텅 빈 훈련장에 홀로 남은 강지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밀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태평양 상공 어딘가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가 군복을 벗은 후의 삶에서 이번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지원은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소위로 임관하던 날 작고하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강함이란 남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며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의 초심을 다잡았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은 외롭고 험난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예로운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군용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로웠고 거리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깊어졌고 어깨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위병소의 병사들이 힘찬 거수경례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는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 전우들과 함께하는 현장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지원은 차에서 내려 집무실로 향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복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다음 작전을 위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밀러 대위의 사건은 707 특임단과 미군 레인저 부대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옛말처럼 실력 없는 자만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된 것입니다. 반면 강지원의 이름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감춘 진정한 지휘관의 표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별을 무기로 삼지도 약점으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오직 군인이라는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편견을 실력으로 깨부수었습니다. 몇 년 후 강지원은 대령으로 진급하여 특전사령부의 핵심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여전히 그때의 아이언 스피어 훈련 기념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기념패를 바라보며 밀러 대위와의 대립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권력에 취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언제든 오만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끊임없이 성찰하고 단련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름이 없었지만 소인은 미국 텍사스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령님, 아니, 대령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늦었지만 경의를 표합니다. 글씨체는 투박했지만 꾹꾹 눌러 쓴 흔적에서 쓴 사람의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강지원은 편지를 읽고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길을 잃었던 한 영혼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상의를 입고 베레모를 정갈하게 썼습니다. 다시 훈련장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연병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